뉴인스타 리듬 이은혜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네, 주말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일 정상회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지난 토요일이죠. 네. 토요일 저녁 도쿄에서 이시바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진행했습니다. 두 정상 원래 5분으로 예정돼 있었던 소인수 회담을 1시간 넘게 가지면서 우호적인 회담 이어갔는데요. 17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 공동문서 발표에 합의하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공동 발표에서 두 정상은 양국이 경제, 안보,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맺기를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네. 대통령 목소리 직접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 G7 정상회의 계기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서 약 2개월 만에 일본을 찾아 이시바 총리와 다시 만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제가 최초라고 합니다. 이 점도 우리가 한일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이시바 총리는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두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고 이를 정상회담 공동 결과 문서로 발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또한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도 재개되었습니다. 이는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 이후 한일 관계가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방문하고 대화하는 정상 간 셔틀 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17년 만에 공동선언문이 나왔습니다. 김댕주 오부치 그 언급도 됐는데요. 이게 뭔가요? 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일단 이번 17년 만에 선언문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네. 윤석열 정부 때의 한일 회담 모양새에 돌이켜보면 이게 얼마나 정상적이고 이게 얼마나 정상적인 나라이고 외교인가를 좀 알게 됩니다. 너무 비교되죠. 네, 윤석열과 기시다의 정상회담은 윤석열 취임 후에 3년이 다 돼서야 이뤄졌는데요. 그나마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렇죠. 당시 유엔 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에서 진행된 건데요. 애초에 회담 일정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윤석열이 기시다 총리가 있는 회의 장소로 직접 찾아가서 좀 어거지로 만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담 자체도 뭐 테이블이나 국기 개양 같은 이런 격식도 없이 모두 발언 공개도 없이 30분간 약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심지어 대통령실은 정상이 만난 다음에야 한국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려서요. 네. 우리 언론은 취재조차 못하고 근처에 있던 일본 언론 몇몇 군데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본 당국 마치고 나서 이건 정상회담이 아니라 간담회였다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온 국민이 망신살 뻗치는 장면의 연속이었는데요. 이런 점에서 정상적으로 격식 있게 만나는 건 물론이고 17년 만에 공동선언문까지 도출했다는 거는 말 그대로 한국 외교의 정상화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17년 만에 공동선언문뿐만 아니라 통렬한 사죄와 반성, 바로 김대중 오부치에 대해서도 공동선언문에 계승한다, 명시함으로 인해서 정말 다각적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 이거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어제 오전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도쿄 현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위 실장은 첫 번째로 취임 후 2개월 만에 일본을 방문해서 셔틀 외교를 조기 복원했다는 점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네. 일본 언론이 한국의 보수 정권에서도 전례가 없었다라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기쁜 서프라이즈다. 네. 프레젠트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전했고요. 네. 다음으로 일본과 미국을 연계 방문함으로써 이 한일 그리고 한미일 협력 강화를 실현했다라고 네. 자평했습니다. 그동안 한일 양국 관계가 좀 좋지 않을 때 네. 미국이 나서서 한미일 3국 협력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우리가 주도해서 일본 방문하고
또 미국도 이어서 방문했다는 점, 이것에서 한일 관계를 우리가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모습 보여줬다고 평가한 겁니다. 그리고 양국의 정상뿐 아니라 다양한 레벨에서 앞으로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미국과의 정상회담 전에 일본에 먼저 방문했다. 서프라이즈 이런 반응들이 긍정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한미 정상회담 전에 한일 정상회담이 한미 정상회담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네, 일정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미일 삼각협력은 그동안 미국이 이전부터 강조해오고 요구해왔던 내용이거든요. 둘이 좀 싸우지 말고 잘 지내길 바라는 게 미국의 큰 바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쁜 서프라이즈, 프레젠트 서프라이즈는 일본은 물론 미국의 입에서도 나올 만한 한 일인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선물을 미리 보여준 만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정 부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정부는 좀 기대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 트럼프가 날강도 짓을 그만둘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긴장감을 좀 보여주듯이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미국행에 올랐는데요. 네. 출국길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민관이 힘을 합쳐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 된다. 강훈식 실장의 말에서 굉장히 비장함 그리고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네, 지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 김용범 정책실장, 여기에 강 비서실장까지 대통령실의 3실장이 모두 국내를 비우는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 혹시 난기류가 커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제기되는 상황인데 네. 강 비서실장 말대로 뭐라도 하나라도 더 대비하고 좀 조처를 취하기 위한 이런 조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했고 한미 정상회담을 지금 추진 중인데 중국 특사를 파견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네, 먼저 이번 한일 회담이 한미일 협력 강화를 꾀하는 사전 단계라는 측면에서 한미일 협력의 성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한미일 군사 협력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게 북중러,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좀 기반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자체로 중국을 비롯해서 다른 진영과의 긴장감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기는 합니다. 거기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안보 문제를 주로 다루게 될 전망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중국과의 관계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로 나서게 될 상태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중국 특사단이 출발을 한 겁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는 있지만 네. 한중 관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석 중국 특사단장은 출발에 앞서서 새 정부가 어떤 대외 정책을 펼칠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중국 측의 의견을 담아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고 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결국에 한일 관계라 하면 과거사 문제를 우리가 전혀 배척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이번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아쉽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번 공동선언문의 역사 정의와 관련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양 정상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 관계의 기반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죠. 그렇죠. 이것을 포함하여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라고 명시되었습니다.
네, 17년 만에 공동 발표문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강제징용 문제, 그다음에 위안부 문제, 각종 일본으로부터 인권 유린의 피해자들은 아쉬움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반성, 사죄 이게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도 그렇고 네. 아까 합의문에서 한일 관계의 기반이라고 표현한 그 1965년 네, 네. 한일 청구권 협정이 좀 문제인데요. 네. 이게 일본의 식민 지배를 불법으로 명시하지도 않았었고 그쵸. 강제 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뭐 사죄, 배상 이런 부분도 빠져 있었고 네. 이 협정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다 종결됐다라는 식으로 그쵸. 어쩌면 일본 측에 면죄부를 준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역사 갈등의 원인이 됐던 협정으로 평가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일본도 그간의 어떤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할 때마다 65년 체제에 기반한 뭐 맞아요. 한일 관계 이런 식으로 다 해결됐다, 완결됐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왔죠. 네, 그렇게 계속 써먹어 왔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네. 민족문제연구소는 역사 정의를 외면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고요. 정의기억연대도 이번 합의문에 미래지향적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들어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몇 차례 강조했던 과거 직시라는 전제 자체가 실종되었다. 그래서 실용 외교라는 명분에 역사 정의가 가려진 정상회담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신문에도 사설 등을 보면요. 네. 역사 문제를 양보한 아쉬움을 남긴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세 가지 키워드가 여기서 좀 방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국민의 감정, 그리고 일본의 배려, 그 과거사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좋지 않다.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여하튼 대통령실은 또 어떻게 봅니까? 네, 위성락 안보실장 그 당일 브리핑에서도 이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이렇게 답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번 방문은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았던 방문이고 셔틀 외교를 복원한다는데 주안점을 두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방미에 연결되어서 준비했기 때문에 또 방미와의 함의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제 과거 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 뭐 또 심도 있는 합의 도출은 추구한 바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문제에 대한 논의는 꽤 상당 기간 할애되어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동 언론 발표문을 만들 적에 과거 부분에 대한 무슨 정교한 표현을 도출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협의 과정에서는 과거 문제가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발표문에 나온 내용은 이제 일본이 종래 취해오던 노선을 반영한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정상이 과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했다는 것이고 그 논의의 주안점은 우리가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어드레스해야 하느냐. 새로운 이재명 정부와 이시바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으냐 하는 기본적 접근에 대한 아까 말한 대로 철학적 접근 논의를 많이 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결국엔 김댕주 오부치 선언은 말한 게 의미가 있죠. 하지만 이번 합의문을 면밀히 살펴보면 경제, 안보, 사회협력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중요 테마인 것 같습니다. 결국엔 과거사에 대한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갔다. 뭔가 제대로 언급하지 않은 지점들이 있다. 이러한 논란도 좀 있네요. 네, 그 이승락 그 안보실장 네. 이야기에 담겨 있지만 이번 네.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 주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 대통령의 평소 입장 이번에 회담에서 충분히 밝혔다는 점 강조했고요. 네. 특히 이시바 총리가 과거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 정치인 중에서는 그나마 건설적이고 좀 전향적인 입장을 가진 정치인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좀 향후에 네. 논의가 또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도 표현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이번에 한일 관계 첫 번째 시작이잖아요. 근데 많은 것들을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뭐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 아쉬움도 있겠지만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응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일 정상회담이 다가 아니었죠. 결국엔 한미 정상회담 지금
미국에 도착을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동포 만찬 간담회 열고 사흘간의 공식 방미 일정 시작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백악관에서 열리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화요일 새벽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 주요 내용과 과제는 보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한국 경제와 안보의 운명을 건 담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방기를 마치고 현지 시간으로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회담에선 관세 협상 후속 이행과 동맹 현대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먼저 경제부문 의제에서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 타결의 후속 이행을 정상 차원에서 매듭지어 놓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특히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비롯해 반도체와 철강,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에서 최혜국 대우 약속 여부, 대미 투자에 대한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원전 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관건은 안보 부문 핵심 의제인 동맹 현대화입니다. 동맹 현대화는 대북 억제에 주력했던 동맹 군사력을 대중 견제로 확장하자는 미국 측 요구가 담긴 의제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역할 규모 조정,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번 회담은 양국의 경제 안보 현안이 서로 얽혀 있다는 점에서 패키지 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를 포함해 K원전과 조선업 협력 부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구미를 당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이번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용입니다. 네, 결국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은 세 가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통상 문제, 산업 혁명 문제, 동맹의 현대화 문제. 이 세 가지 어떻게 풀어나갈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국내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이슈가 또 있죠?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네. 12.3 비상계엄일로부터 264일 만인데요.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및 위증 이렇게 6가지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가장 문제로 삼았습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임명되잖아요. 그만큼 대통령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데 네. 한 전 총리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한 전 총리가 공직 생활을 시작한 게 무려 1970년대부터거든요. 오래도 대단하네요. 하셨습니다. 네.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 사태도 겪었던 인물인데 네. 누구보다 그 심각성을 잘 알았을 거라는 거죠. 네. 특검은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서 적극적 행위까지 있다고 판단하고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결국엔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한 게 굉장히 주요한 이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를 계엄을 막았어야 될 최고 기관으로 좀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에 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잖아요. 요게 계엄이 적법해 보이도록 모양새를 갖춰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네. 계엄 국무회의 당시에 윤석열은 회의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자마자 네. 회의 시작했는데요. 네. 한 전 총리는 뭐 아직 오지 않은 장관들을 기다리자 이런 의견을 내지도 않았고 네. 나머지 장관들에게 연락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회의는 5분 만에 끝나버렸고요. 그렇죠.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덕수가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책무, 권한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사후계엄 선포문 작성하고 서명하고 폐기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도 봤습니다. 이 역시 이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어떤 불법성을 가리기 위해서 외관을 좀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전직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거든요. 이게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여러 가지겠는데 그중에 증거인멸, 특히 위증을 어떤 이유를 본 것 같습니다. 네, 계엄 관련 문건 본 적 없다고 그동안 얘기해왔던 게 문제인데요. 네. 지난 조사에서 대통령실 CCTV에 딱 걸린 걸 보고 나서야 사실은 윤석열한테 받았습니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원래 거짓말이라는 게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술술술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거짓
거짓말을 했던 전력이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한 전 총리 영장 실질 심사는 빠르면 오는 뭐 화요일, 수요일쯤 열릴 것 같은데요. 네. 뭐 이제 한덕수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으시잖아요. 네.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이제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저도 감옥 갈 사람입니다. 이렇게 좀 외치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외칠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수건 사업이 있었습니다. 노란 봉투법 통과가 됐다죠? 네, 통과됐습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한 가운데 발의 10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10년 넘게 이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인물인데요. 남다른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국회 현장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오늘 의장석에서 찬반 양론을 경청하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2013년 을지로위원회를 하면서부터 이 법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습니다. 이 법 제정안이 처음 발의된 2015년 4월부터 시행 시기까지를 헤아려 보면 근 11년입니다. 법 통과 과정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인식을 공유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입니다. 첫 번째는 헌법에는 있지만 현실에서 온전히 실현되지 않는 국민의 기본권, 노동 상권을 현장에서 작동하는 권리로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이 법은 노동 현실, 특히 하청 노동자 등 직원을 직원으로 부르지 않고 사장을 사장이라 부르지 못하는 더 어렵고 취약한 노동 계층의 현실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홍길동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입법 논의도 시민들의 모금 활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문제는 노동자의 교섭권을 비롯한 노동상권의 이중구조와 떼어놓고 볼 수 없습니다. 노동법을 개정해서 노동상권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네, 우원식 의장 노란봉투법 통과가 되니까 굉장히 복받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말이 좀 기시던데 이게 여러 가지 사실 말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하니까 뭐 대한민국 뭐 기업 망한다, 아니 외국계 기업 뭐 떠난다, 뭐 앞으로 문제가 정말 커질 거다, 여러 우려점이 사실 있었던 게 사실인데 그럼 자세한 내용 도대체 2, 3조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 내용이 뭐길래 이런 논란들이 좀 있는 걸까요? 네, 가장 먼저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 그리고 직접 협상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사내 하도급 노동자나 뭐 택배 기사님들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라도 사업주가 업무 내용, 뭐 시간, 장소 이런 걸 통제하거나 수수료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면 노동조합은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간 골프장 캐디분들, 뭐 학습지 교사, 뭐 방송 연기자 이런 분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속한 노조 역시 단체 교섭 등의 권리를 거부받아 왔는데 이런 문제도 해결되게 됩니다. 무엇보다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네.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사용자와 노조가 합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게도 되게 됐습니다. 네, 특히 그 원청의 하청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고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노동법에 의한 아니면 관련 법에 의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정말 노동계 입장에서 환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각계 반응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럼 국회에서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일단 민주당 등 여권은 노동 존중 사회로 나가는 역사적 순간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개정으로 OECD 최하위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고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라는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게 되었다 이렇게 환영 입장 밝혔습니다. 그리고 진보당 정혜경 원내대변인 이분은 또 학교 급식실 노동자 출신인 비정규직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네. 30년 동안 무분별하게 양산되어 고통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치가 희망을 주었고 20년 동안 손배가압류로 고통받고 희생되신 수많은 노동자의 억울함에 정치가 화답했다 이렇게 환영의 뜻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달랐겠죠. 정부와 여당이 귀족노조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드러냈다라면서 이 법을 경제내란법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네. 국민의힘 눈에는 이 2025년 대명천지에도 불법 딱지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줄줄이 자살하는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사실 못 받을 거 뻔히 알면서도 수백억씩 손해배상 때려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못하게 하는 그런 후진적인 행위를 이젠 좀 그만하자라는 취지거든요. 네. 본인들이 내란 정당 주제에 네. 경제 내란법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도 참 대단한 철면피다 싶습니다. 네, 철면피 국민의힘 이야기가 나와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별명이 참 많죠. 국민의힘, 국민의 짐. 이제는 국민의 적이 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장동혁 후보 바로 반탄 아닙니까? 네. 민심을 거스르고 이러한 후보가 결선에 올랐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이죠.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선에 진출하게 네. 됐습니다. 누가 최종 승자가 되든 네. 윤어게인 당이 되게 생긴 거죠. 그렇죠. 관련 보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예상대로 국민의힘 당권 싸움이 반탄파 후보들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반탄파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나란히 결선에 올랐습니다. 함께 당을 이끌 최고위원도 대부분 반탄파입니다. 두 후보는 결선 투표에 영향이 큰 당심을 잡기 위해 연일 선명성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김 후보와 장 후보는 찬탄파 통합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 김 후보는 찬탄파를 포용해 대여 투쟁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표적 찬탄파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우리 당의 자산 중 한 사람이라고 치켜쓰기도 했습니다. 반면 장동혁 후보는 찬탄파 축출을 선언하며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네, 내부 총질을 축출할 거다. 이제 뭐 윤석열이 입막음 뭐 그것까지 입틀막까지 가는 건가요? 또 다시 윤어게인 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국민의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모름지기 보수라고 하면 헌법 가치, 민주주의 가치를 가장 앞장에서 수호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정말로 보수 정당이라는 간판은 떼어내고 네. 내란 정당 간판으로 공식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의 늪, 전한길의 블랙홀에 네. 빠진 국민의힘이 과연 정상적인 당이라고 할 수 있을지 아마 많은 국민들 의문 가지실 것 같고요. 네. 한편 김앤장의 결승 진출 소식을 들은 홍준표 전 시장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네. 자생력을 상실한 정당은 해체하고 일부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들이 뭉쳐서 정통 보수주의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번 당대표 선거 결과로 국민의힘이 분열되고 또 해체되고 이런 걸 앞당기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상황 앞으로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오늘 뉴인사 리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은혜 에디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